장이 조금 흉흉해져 버렸습니다. 예, 예. 며칠 사이에. 예. 네. 예,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네. 예, 제가 올해 뭐 주가 전망을 하면서 4, 5월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뭐 정확한 시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6월에서 8월 정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4월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번 제가 말한 그 8월까지 고점인지 아니면 5월에 한 번 더 남아 있는지 5월에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남아 있는지. 예,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여기서 막 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뭐 한 번 더 반등했다가 6월, 8월 사이에 그 무렵에 좀 조정다운 조정이 한번 있지 않을까. 예, 그 원래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요새 네. 며칠 동안 많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예, 사실 뭐 저는 뭐 6월 뭐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좀 어려운 시기가 조금 올 수 있다. 네. 아주 큰 조정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서서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네. 야, 제가 그 증권회사 다닐 때는 주식 투자를 못하고 말로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주식 투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제가 방송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제 주식 투자 실제예요. 저는 저 비중을 최근에 좀 많이 줄여놨었습니다. 아. 그래서 5월에 더 오르더라도 저는 좀 미리서 좀 대응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지금 줄여놓고 그러시군요. 예,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해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이제 이런저런 시장 상황 보시면서 다들 나는 어떻게 대응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그럼 왜 이렇게 장이 안 좋지에 대해서 좀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대응을 하는데 좋은 또 이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걸 좀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올해 우리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 초반에 그러니까 너무 작년 많이 말에 비해서 올라서요. 코스닥은 한때 35%까지 네, 올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MSCI 뭐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한 8% 오를 때 우리 코스피는 15%는 올랐어요. 물론 작년에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평가된 우리 코스피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랐다고 보는데요. 예, 지나치게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좀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보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숨을 고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사실 뭐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그냥 일본이 거의 뭐 보합 수준에 그냥 강보합으로 끝나고 일본, 인도 제외하고는 중국도, 홍콩도, 대만도 사실 다 뭐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비하면 우리 주가가 여전히 아직도 네, 코스닥은 세계 1등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상승률로 작년 말에 비해서는.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조짐이 보이다가 어제 오늘 이제 본격화된 것 같은데 이 신용으로 매수 들어왔던 그쪽에서 지금 이제 뭐 청산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예. 그분들한테는 세계에서 지수가 뭐 우리가 1등을 가는 게 본인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 이미 지금 엄청난 손실로 예. 지금 귀결되고 있으니까 예. 그동안 쭉 올라왔던 것도 수급이고 예. 지금 한 며칠 사이 이렇게 급락 양상을 보이는 것도 수급으로 먼저 풀어야 될까요? 예, 뭐 수급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거래를 안 해봐가지고 그걸 해봐야지 그런 제도를 잘 아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 신용보다도 네. 엄청 레버리지가 크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거는 뭐 10배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오기 전에 뭐 증권사 다니는 거 지점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근데 결국 그 레버리지가 너무 컸다. 뭐 요즘 말하는 뭐 CFD 같은 것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뭐 그 종목 주가가 뭐 3, 4%만 떨어져도 뭐 그냥 뭐 레버리지 때문에 예. 반대매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제가 한 기업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는데요. 예. 네. 그 회장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샀었어요. 지금 이틀 연속 하한가 친 주식. 이틀 연속 하한가 친. 예,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모르고 팔았죠. 저는 지난주에 거의 다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으니까요. 네네. 그게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틀 연속 하한가 종목이라는 게 지금 막 뉴스에서도 보도될 정도의 그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발 예. 그 뭐 무슨 예, 뭐 그런 가스 회사 게 그랬죠. 유틸리티 주식입니다. 유틸리티 주식. 예. 근데 제가 사고 나서 그게 한 300% 정도 올랐어요. 그 예, 저는 교수님 저 강의 가면서 작전주에 손을 대신 거네요. 작전준지 몰랐죠. 대표님의 그 성실한 그 네, 공부를 하는 모습을 그 기업 보시고. 가가지고 저는 네네. 기업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그 회사 임원들 분위기 보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으면은 애널리스트 보고자를 분석자를 보거든요. 예, 그리고 강의 갔다 온 주식은 뭐 그런 것 보고 좀 삽니다. 그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예. 그 회장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어허. 근데 그 주식이요. 예. 하루에 변동성이 크지 않고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그냥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저는 네. 작전주라면은 한 번에 많이 올랐을 텐데. 근데 정말 2년에 걸쳐가지고. 2년 동안에 꾸준히. 제가 2년 전에 산 겁니다. 그냥 꾸준히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6월 이후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근데 이미 올해 저는 수익을 충분히 좀 목표한 것보다 이상 냈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줄여놨는데 우연히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 회사 주식이 어제도 하한가 오늘도 하한가 치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상상도 못했죠. 공교롭게도 리스크 관리가 된 예. 약간 그런 에피소드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매크로 상황도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3월 근원 물가를 이제 우리나라도 보고 미국도 봤더니 2월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 이런 예.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경계 침체와 연결지어서도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뭐 우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그 7월달에 6.3%까지 올랐다가 예, 지난 그 4월에 4.2%까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죠. 네. 근데 근원 물가는 4.4%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오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1분기 속보치가 났습니다만 0.3%. 뭐 소비 성장 기여도가 보니까 0.3% 포인트더라고요. 소비가 경제 성장 다 기여한 거죠. 예, 그런데 올해 제가 예측해 보면은 우리 경제 성장이 1%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 한국은행, 정부 한 1.6% 예상하고 있죠. 제가 예상하면 1%도 안 나오거든요. 소비 1분기에 증가했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 낮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1분기에 그 수출이 투자가 크게 감소했지만은 뭐 2분기 이후에도 별로 투자 안 늘어날 겁니다. 뭐 수출 뭐 감소폭은 축소되겠습니다만은 뭐 수출도 줄어들고 GDP 구성 내성 보니까 뭐 1.6% 나오기는 힘듭니다. 예. 그만큼 수요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수요가 위축되니까 근원 물가도 하락할 수밖에 상승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 되면은 저는 뭐 헤드라인은 우리 소비자 물가 2% 후반까지 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근원 물가는 한 3% 초반까지 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수요 위축되니까요. 예. 지금 교수님 뭐 3월 달에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 뭐 실리콘밸리 은행 이후 유럽 쪽의 크레딧 스위스 뭐 이런 것들이 그럭저럭이 좀 이제 묻혔습니다. 이제 뭐 묻혔다기보다도 더 이상 뭐 크게 이슈가 되고는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남아 있는 이렇게 시장에서 찝찝해하는 그 뭐랄까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라면은 현재로서는 딱 두 개인데요. 크게 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거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여름 넘기면서 미국 국가 부채 저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는 거 어떻게 큰 그거는 없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 6월에서 8월까지 미국에서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10% 이상 떨어지고 우리 주가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6월, 8월 뭐 이런 사이에 조정을 예상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보니까 고점에서 한 15% 떨어졌고요. 이미요? 특히 사무용은 거의 20%, 25%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사무실 공실률이 보니까 거의 17% 정도 됩니다. 그 심각한 거거든요. 17%. 예. 예. 대형은행은 별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비중이 낮아요. 근데 미국 그 중소은행 보니까 대출 중에 63%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예. 얘들 네. 지금 수면 아래 리스크가 지금 잠재해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뭐 언제든지 또 미국의 중소형은행 파산 이야기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대형 은행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CDS가 네. 1% 포인트가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100bp를 넘었다고요? 100bp를 넘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높은 거예요. CDS 프리미엄이요? 예, 우리나라보다 10년 우리보다 높다고요? 예, 미국이 더 높은 겁니다. 예, 그만큼 부채 협상이 지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미저 공화당은 뭐 올려주겠다. 그런데 재정 지출을 가감히 줄여라. 근데 민주당은 못 줄이겠다. 네. 그래서 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뭐 서로 양보해야지 협상이 될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하면은 그 심각한 문제죠. 공무원 월급도 못 대주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시데스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었는데요. 국가가 그렇게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한 거는 6, 8월에 미국에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소비가 많이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소매 판매 보면 소비의 한 지표죠. 2월, 3월 감소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이유가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죠. 예.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이 더 오르다 보니까 실질 올라서? 가처분 소득,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예. 거죠. 그다음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7%거든요. 예. 평균. 네. 이게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보니까 6.6%입니다. 평균이. 예,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 3.4%였어요. 그 이후로 미국 가계저축률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 많이 써버렸다는 거죠. 예.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가 떨어졌죠. 집값 떨어지고 있죠. 미국의 전체 부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금융자산이 2021년 말에 비해서 작년 말 보니까 무려 10조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부가 줄어드니까 미국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작년과 3월부터 미국이 가강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마는 네.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1년 시차 두고 가장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그 영향이 올 2분기부터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만간 미국 소비가 감소하고요.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매출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뭐 일부 기업들 지금 해고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소비도 줄어들고 뭐 고용도 줄어들고 기업이익 증가율 낮아지고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실물 충격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만간 올 거다. 그게 6월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예, 그것 때문에 미국 주가가 네. 한 뭐 S&P 500 기준으로 4,000 지금 1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50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뭐 6, 8월에 조정이다. 근데 그 조정이 지금 또 빨리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3,500이면은 그래도 아유 씨, 3,500도 만만찮은 레벨이네. 예, 지난번 거기 근처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그게 3,500이 작년 10월 달에 바닥 찍을 때 3,500입니다. 예. 그래 작년 10월 저점까지도 예, 저는 그 정도까지 그 미국 주가는 정도까지도. 한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이제 5월 3일 수요일 날 우리는 목요일 날 아침에 확인하면 되고 예. 또 그날 저녁에는 또 20위까지 있으니까 FMC하고 20위 통화정책회의가 예.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연달아 확인이 예. 되거든요, 예. 교수님. 지금 20위가 이제 3.5입니다. 3.5인데 기준금리가 예.
지금 말해온 톤으로 봐서는 뭐 50bp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미국은 25bp 더 하면 5.25가 되고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22는 뭐 그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릴 수 있다. 예, 미국보다 훨씬 더 유럽 물가가 높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은 뭐 안 올릴 수도 있지만은 올리더라도 이번이 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려도 이번이 예, 끝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비 중심으로 조만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네. 그게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정도일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데 보니까 올해 1%, 내년에도 1%인데요. 네. 그러면 실제 GDP가 잠재 GDP 2% 정도 밑에 있거든요. 예. 이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연말 가서 물가 상승률도 저는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적정금리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죠. 예. 예,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목표치하고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것 가지고 따지면은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이 4분기에는 3.5%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예. 예. 저는 금리 내릴 수 있다고 보고 내릴 수 있습니다. 있다. 예. 네. 그러면 뭐 연준은 올린다고 가정하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월가에서도 그 정도로 다 현재 컨센서스가 그래 뭐 애초에 얘기했던 예. 작년 예. 12월 FOMC 예. 점도표에서부터 예고했던 5.25까지 찍고 예. 이제 거기서 끝. 예. 그러다가 이제 더는 못 올리고 뭐 예. 연내 금리 인하를 하든 아니면 조금 더 뭐 5.25에서 또 길게 가든 그 정도. 예. 근데 22가 지금 현 3.5에서 이래저래 뭐 조금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한 50bp 더 할 수 있다 했으면 4% 되고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요 상당히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 내지 101에서 크리티컬한데 달러가 그 유로화가 강으로 가느냐 즉 달러가 약으로 가느냐 추가로 요 부분이 이제 좀 의외로 승부처에 온 것 같아가지고요. 예, 뭐 그런 금리 인상을 반해야죠. 지금 유로가 강세죠. 유로가 현재 지금 반영해서 1.1 유로가 강이죠. 예, 1달러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얼마 전에 뭐 1 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페르티가 깨진다고 안다 했는 게 그랬는데 작년인데 1.1까지 예. 좀 올라왔는데요. 예, 저는 유로가 더 강세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예, 예. 머지않아 달러 지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100 밑으로 떨어진다. 예,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달러 가치가 고점에서 작년 10월에 그 114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예. 101 안팎까지 올라가는데 앞으로도 뭐 기간의 문제지 한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 그거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아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뭐 GDP 대비 120% 넘고 예. 그다음에 대순부채도 67% 정도. 그러니까 2011년 8월에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 미국 정부 부채 늘어난다, 예. 대부채 늘어난다, 예. 신용등급 하락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비교할 정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아. 부채가 높은 수준이에요. 예. 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채도 부채인데 이제 그동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니 네. 뭐 빅스텝을 할 수 있었던 게 믿는 구석에 그래도 고용 시장이었는데 네. 그 제조업 고용 일감 같은 것들이 수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그래서 5월 뭐 또 첫 번째 금요일 날 미국 4월 고용 도형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저는 정말 5월 그 금요일 날 미국 고용 도형 발표될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 고용을 예측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고용이 감소한 거로 나와요. 네. 일자리 창출 개수가 예. 그래서 이게 실업률도 올라가는 거로 나옵니까? 예. 이게 혹시라도 뭐 제 모델이 너무나 벗어난 거 사실 고용은 예측하기가 제일 힘든 지표거든요. 예. 뭐 지난 1월에 한 번 20만 개 안팎 뭐 깜짝 놀랐죠. 50몇만 개 증가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모델로 전망하는데 제일 힘든 게 미국의 고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예요. 우리나라 예, 경상수지. 경상수지요. 예. 두 개가 예측 오차가 제일 커버리거든요. 근데 일단 미국 고용이 4월에 좀 감소하는 거로 나와가지고 예, 정말 감소할까. 근데 줄어들기는 확실할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 실업수당 보면은
19만 건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5만 건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네네. 뭐 실업수당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천천히 해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고용이 이제 4월 고용이 3월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 텐데 그게 얼마나 줄어드냐, 혹시라도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3월에 그 제조업황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를 봤더니 3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주 잔량이 남아 있는 업체가 많이 없나 보다 예. 이제 이런 추측이 돼서 아무래도 고용 부분이 확실히 예.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미국은 조금 덜 심하지만은 특히 그 제조업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 그 재고일 지수라고 재고 출하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97년에 외환위기 후 가장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을 조정하면서 가동률을 지금 낮춰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도 이 재고일 지수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2020년 3,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 위축되고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2달 사이 2,194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리더라고요. 2,194만 개요? 예. 거의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를 세상에.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어머, 그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네요. 하루아침에 개인은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서를 없애버리면요. 부서를 예, 정리하는 회사에서 수준으로. 그 부서를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예. 다 같이 해고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부서를 없애버리면요. 그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그 부서를 못 만듭니다. 그렇군요. 또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고요. 네. 뭐 소비 줄어들고 기업 매출 줄어들면 고용도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고용. 네. 지금 보니까 CNBC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헤드라인 뉴스가 그거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2024 재선 다시 또 나오겠다고 출마하겠다고 그거 네네. 해가지고 또 선글라스 끼고 또 잔디밭에서 뛰는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2025년에 82세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 다시 재취임하면은. 그런데 저는 봐서는 이거는 뭐 그냥 단순 무식하게 달러 약세 요인이가 강세 요인이가 물으면 저는 약세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요인인데 이 자체의 뉴스만으로는 네. 혹시 된다면은 뭐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달러 약세 전망을 따가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고수하고 계신 와중에 그 달러보다 우리 원화가 더 약하니까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저는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로 유로화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우리 돈 가치는 올랐거든요. 환율도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근데 최근 지금 몇 달 동안 달러 가치는 떨어졌는데 우리 돈 가치는 올라 버렸죠. 예.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죠. 예, 돈 가치가 환율이 이제 올라버리고 돈 가치가 떨어졌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예, 원화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예. 그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시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월 달에 경상수지가 적자 났고요. 네. 아마 4월까지는 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니까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31%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 목표치가 해외 주식 투자 31%예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투자를 31%. 예. 국내 주식은 16%밖에 안 됩니다. 목표치가.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그 목표치를 채우려면은 달러 사가지고 해외 주식 사야 되죠. 전체 국민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국내 주식이 16%, 해외 주식이 31%. 예. 그렇게 하면 얼추 주식이 48%.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채권이나 그다음에 대체 투자나. 예, 대체 투자가 한 12% 정도 되고요. 이래저래 주식이 한 절반 가까이 된다는 채권보다 얘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채권보다 더 높아졌다. 예, 국민연금 운영 비중이요. 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계속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면은
달러 사서 나가야 되는 거죠. 달러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금융계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상수지가 적자나는데 금융계정에서 외국인 주식 투자 한윤이라고 또 달러 수요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려면 또 달러 투자하려고. 수요가 늘어나고 예, 그런데 제가 예측하면은 아까 경상수지가 가장 예측고차 크다고 예. 했습니다만 5월부터는 구조적으로 연말까지 흑자예요. 제 모델상으로. 그래서 5월부터는 저는 환율이 상당히 안정되고요. 뭐 한 달 후에 환율이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1250원대로 예,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모델로 봤을 때는 못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나마 그래줘야 우리 주식이 덜 빠지는데. 예. 예.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도 주식을 좀 더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번이 고점이고 오래 오르더라도 예, 예. 거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좀 남아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예, 저는 5월에 환율 떨어지고 주시장 그래도 견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조금 큰 조정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있을 것이다. 예. 네. 아, 그거는 제가 연초부터 주장한 것이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월 오른다고만 보도를 제목을 달고 어떤 거는 6, 8월 달에 제가 떨어진다니까 굉장히 또 그것만 제목으로 달고 그러니까 예,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전 초부터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서도 아까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제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저 방송을 네네. 계속 들으신 분은 네. 뭐 그런 그러신가 예, 봐요. 그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뭐 제 유튜브 보면 사실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제목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뭐 제목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네. 주식시장에서 오른다 내린다 이게 굉장히 요새 올수록 더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왜 내가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학생들이나 잘 가르쳐야지 무슨 여기 나와가지고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 하는지 저도 잘 모르가지고요. 조만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아유, 안 됩니다, 교수님. 진행자인 저희들 잘못이네요. 아,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또 자꾸 여쭤보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썸네일로 고통받지 않으시도록. 네. 근데 교수님한테도 이것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증시와 또 금융투자업계에 또 이렇게 대선배이자 어른이신데 여기에 한번 우리 교수님의 견해가 참 궁금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현재 우리 한국 증시 내의 현 상황이랄까? 뭐 이런 부분. 우선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반도체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라면은 큰 기대를 걸고 또 국가적인 또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명 유망한 섹터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또 경쟁력도 있어 보이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좋은 걸 가지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 불필요한 어떤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서로 이렇게 막 손가락질이 생기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는 말아야 될 텐데요. 네. 예, 저는 뭐 증권 시장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 견해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제가 저 경제학 원론을 처음 배웠을 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무엘슨 경제원론 경제학으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사무엘슨 네, 책으로 네. 하셨구나. 그런데 그 책 서문에 예. 보면요. 예. 그림을 그려놨어요. 한쪽으로 보면은 새 주둥이 같은, 다른 쪽으로 보면은 양머리 같은, 산양머리 같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죠. 자기가 보는 데이터, 자기가 배운 이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새 주둥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산양머리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회과 경제학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은 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견해도 있고 다른 분들이 다른 견해를 주장하면은 야 그런 견해도 있고 왜 저분이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확실한 증권 세상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양한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 그게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 그 근저 데이터 이론 같은 걸 좀 봐야 되죠. 물론 이제 누가 잘 맞췄는지 그거는 이제 사후의 문제이고요. 근데 제가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애널리스트한테 주장을 해라. 주장을 이것도 해라. 않고 저것도 않고 네. 그러려면 보고서 쓰지 말아라. 주장을 해라. 근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데이터, 통계 분석, 이론이 들어가야 된다. 그 확실한 예. 근거가 있어야 예, 된다. 근거만 있으면은 맞고 근거 틀리고를 있게 떠나서. 주장을 해야 된다. 맞고 틀리고는 누가 미래를 정확히 맞추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 근거에 따라 가지고 전망을 하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저는 증권시장에서 뭐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가 몫이고요. 네. 예. 자기가 잘 아는 것만 투자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수님 같은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또 취사 선택해서 투자하시게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해석이 어려운 게 물론 저희가 이제 경제를 다루는 시간이긴 하지만 외교도 좀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리오프닝이 좀 괜찮나 기대를 해봐도 될까 이제 화장품이나 패션 이런 거 눈여겨보다가 요즘에 한중 관계가 살짝 경색되면서 또 이거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닌데 아니지만, 외교 측면에서 네네. 요새 돌아가는 것 보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네네. 너무나 저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뭐 세계가 다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미국을 주도로 하는 거 G7 국가 네. 뭐 그게 한 축이라고 그러면은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소위 그 다음에 말하는 브릭스, 브라질, 뭐, 남아공 네. 네. 이런 나라들이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예요. 이쪽 저쪽 잘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네.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한중이 아니죠. 미중이 힘겨루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지금 네. 보도 같은 거 외신 보도 나오는 것도 쭉 보면 우리가 약간 그 사이에 낀 것처럼 이제 그런 보도들도 또 나오고 있어서 근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사실이 아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네. 어제 그제 보도가 됐다는 거죠. 중국에 들어가지 말아라. 중국에 반도체. 들어가지 말아라. 네네. 그게 저는 가능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아니 옛날과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우리한테도 IMF 때 혹독한 미국이 구조조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어요. 네, 저는 그때 뭐 미국 주도로 IMF 구조조정을 보고 너무나 심각하다. 밤잠 못 자고 이름도 안 알려진 상태에서 한 경제신문에다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었어요. IMF 처방 과도하다. 그런 미국이 뭐 자기 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때 GM 구제해주고 그리고 요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자유무역으로 전 세계가 이익을 봤죠. 중국도 이익 보고 미국하고 이익 보고 사실 그동안 중국하고 미국 관계 보면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니까 2001년 중국이 WTO 미국이 물론 가입시켜줬죠. 싼 상품을 생산하면 미국으로 수출하고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상품 수출해도 돈 벌어가지고 그 돈 일부로 미 국채를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채 사주니까 미 금리가 안정되고 미국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미국 소비자는 중국 때문에 상품 싸게 쓰고 금리 안정되고 주가 집값 오르는 거 좋았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돈 벌어서 성장해서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가 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 그 중국이 보니까 가격이 미국의 모습을 따라갔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중국이 보이세요? 원자재, 뭐 원유 같은 거 수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서서히 이제 위안화로 주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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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그 수출한 원자재나 원유 수출한 나라가 위안화를 받으면 위안화를 그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때 그렇겠네요. 중국으로 들어오고 중국이 다시 그 돈 가지고 뭐 그 직접 투자,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해주고 네. 이런 세계가 다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저 그동안 그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에 35%였어요. 예, 그리고 2011년에 거의 11%, 21%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뭐 미국 경제 좋아지고 작년에 25%까지 늘어났습니다만은 IMF가 2028년까지 세계 전망을 해놨는데요. 2028년까지 미국 비중 계속 축소해요. 예. 그러면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우리 대미 수출 비중하고 똑같거든요, 방향이. 미국 수출 비중 앞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그거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미국에만 이렇게 저 한쪽으로 기울고 있느냐. 저는 정말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말 최근 상황,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외교 관계는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앞으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G7이 다 남아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시던 우리 애청자분들은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내려놔야 되는 시점일까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IMF 전망에 네. 따르면요. 네. 세계에서 GDP에서 미국 비중이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이 달러도 강세되고 미국 주식이 제일 좋았었어요. 근데 미국이 비중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달러도 약세되고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어요. 근데 IMF 전망이 전체적으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계속 미국 비중 축소거든요. 앞으로 5년, 네, 5년까지 네. 전망해 놨는데 뭐 10년까지는 안 해놨습니다. 미국 비중 축소, 달러 약세. 그러면은 돈이 미국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비중 좀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교수님 모셔놓고 어느 섹터가 갈까요? 어떤 종목이 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교수님 지금 조금 이렇게 우리 국내 경기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해 오시면서 뭐 특이점은 없었습니까? 예, 제가 올해는 그래도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3분기 조정 보이고 4분기 다시 올라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3월에 경기 선행 지수가 저점일 것이다. 우리나라. 예. 예. 그런데 이제 3월 저점을 확인하려면 5월 말에 가서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4월께 5월 말에 발표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현재 경제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주시장이라는 건 미래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올 1분기 6천억 6조라 해도 뭐 잠정치가 할 텐데. 나왔습니다. 오늘. 작년 1분기보다 96%나 줄어들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는 올랐었거든요. 예. 내년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선행지수가 올해 저점을 치면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 경제성장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자금 이동을 뭐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은행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이 많이 몰렸었죠. 예. 근데 5% 같은 은행예금 금리가 지금 3.5% 떨어졌고요. 조만간 저는 2%대 후반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요. 지금 증시 주변 자금으로 돈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객의 타금도 작년 말에 47조에서 최근 보니까 뭐 50조, 53조. 그 다음에 MMF라는 자금이 작년 말에 150조였어요. 지금 최근에 예. 190조가 넘었거든요. 예. 돈이 그동안 돈이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은행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대기 상태라는 거죠. 이런 돈이 주시장이 좀 좋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주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주가가 연초에가 2,180 뭐 근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점이었다 올해. 그리고 이제 저점 고점이 서서히 이거 높아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조정 받을 때마다 주식 비중 좀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근데 이상하게 조정이 막상 되면 손이 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때그때 이제 이런 분석하에 조정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이제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제가 뭐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높을 때 사고 주식을 낮을 때 팔게 되거든요. 저는 저한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인데요. 네.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일평균 수출에 예. 비해서. 예. 네. 네, 최근에는 뭐 조금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그리고 저 증시가 예, 주식이. 네, 네. 일시적 예. 단기적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HP 필터라고 중기 추세선을 구하는 통계 기법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거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2로 10% 벗어나면요, 저는 주식 비중 줄입니다. 그런데 2,570 갔을 때 10% 벗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규칙에 맞게 주식 비중을 줄인 거죠. 아, 그래서 최근에 줄이신 예. 거군요. 그리고 그 밑으로 뭐 5%, 10% 떨어지면은 추세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 비중 가감이 늘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나름대로 예,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기준을 하나 마련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주가가 높을 때 안 사고 떨어질 때 안 팔게 된다는 거죠. 네. 확실히 기준 마련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공교롭게도 조정받은 날이다 보니까 또 뭔가 마음 깊이 들어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다.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교수님 찾아다니면서 들어도 사모님은 또 교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제가 알거든요. 뭐 지금도 안 듣습니다. 저도 저희 마누라가 저 얘기 제일 안 듣고 뭐 그런다는데 저는 코멘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이렇게 들고 계신 주식을 비중을 줄이셨는데 실전 투자자이신 우리 사모님 포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이 안 줄이죠. 안 줄이신다. 예, 그리고 주식 투자를 보니까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재미로요. 그냥 몇 주 샀다가 몇 주 팔았다가 여러 가지 한 고추병 40여 개 정도. 세워주시는 재미로 저는 뭐 하시는군요. 40개 종목이면 너무 복잡하죠. 40개요? 와. 근데 그거를 매일 몇 주 샀다 몇 주 팔았다가 40개 종목. 아, 그러면 컨트롤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근데 소소하게. 손해죠. 지금 저 전체적으로 계좌 보니까 상당히 마이너스 몇 %죠. 그 교수님께 보여주십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죠. 한번 보자고. 한번 보자 그러시면 예. 예. 근데 뭐 저희 부부는요, 따로 저 돈 관리라고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연말에 한 번씩 서로 신고를 합니다. 아, 그냥 가족들 전부 모여.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약간 아니 연말에 공유하는 잔고가 차원에서. 얼마인지.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 그 정도로만 예, 체크하시는. 그것도 저 아들까지. 근데 아들놈이어서 공개를 안 하네요. 근데 이런 가족 문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연말에 딱 한 번 네. 서로 재산을 공개합니다. 잔액을. 아, 우리 사모님 또 한 40개 종목을 두루두루. 야, 재밌으시겠다. 그리고 뭐 교수님 확인하시기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중꺾마, 중요한 것은 그 꺾이지 않는 그 마음가짐. 예.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 대학원생들 강의하시는 거죠? 예, 예. 학부생이 아니고. 예, 학부생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그러면 저 직장 다니면서 예, 예. 그거 할 텐데 예. 제가 짐작컨대 대부분 주식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주식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증권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예, 최근에 그 지도 교수를 하는데 교수님이 담당 교수. 거기서 한 졸업생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80여 명이 오, 그래요? 동아리에 지금 예. 가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그 정보를 주고 받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뭐 학생들이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봤던 애국계나 국내 증권사에서 좋은 자료 예, 서로 같이 공유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살짝 그 단톡방의 분위기는 느껴지실 거 아닙니까? 아, 우리 학생들이 요즘 주식으로 재미를 좀 보는구나 내지는 요즘 좀 고민이 많구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창립 기념일 날 제가 좀 강의를 한번 했는데 네. 예, 뭐 관심이 굉장히 다들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등록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좋은 곳 다니시는구나. 예, 네네. 증권시장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학기에 16번 강의하는데 제가 5번 하고요. 나머지 11번은 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모셔다가 오. 예, 강의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강의 그 종목도 이야기해 주니까 그 종목 좀 잘 들어가지고 등록금 벌어라 그러는데 그렇군요. 뭔가 약간 이제 학생 때부터 저는 사실은 학생 때는 투자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약간 그런 경제관념에서 저도 국제통상학과 출신인데 예, 예. 그때는 경제권론 배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근데 드네요. 우리 학교에서 사실 금융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교육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뭐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투기 수단이다. 그거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제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를 하냐면은 자기가 그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화폐 자기가 발행이요? 네. 학생들한테 돈을 다 나눠줘요. 그거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우리 코스피 지수에다가 지수에다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돈을 나눠준다는 말씀인가요? 종이로 돈을 자기가 찍어내가지고 자기가 찍어내가지고 자기 반의 화폐죠. 그 반대 구성원 간의 화폐군요.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금융교육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궁금하네요. 교장 선생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도 했고 미국 이야기도 했고 중국 이야기도 했고 근데 일본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일본은 뭐 계속해서 YCC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에다 총재가 한 발언을 보니까 전제 조건을 달긴 했어요. 임금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오르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긴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제 가능성을 이제 다 열어놓은 건데 이 발언은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빠졌는데 올해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거의 4%고 그 다음에 그 코아 근원 물가도 거의 2.9%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요. 높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은행 목표가 물가 안정이니까 결국 그 일드컵 컨트롤 점점 안하에 갈 것이다. 뭐 기준금리는 아직 인상을 안 하겠지만은 그게 뭐 상하 0.25%포인트에서 얼마 전에 0.50%포인트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점차 올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N강세 유도할 것 같습니다. N강세로 이제 몰아갈 것이다. 그래서 수입 물가 좀 잡으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은 더 금리 관련해서 더 올릴 여지는 없을까요, 교수님? 저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다고 보고 우리는 있고요. 끝났다? 그리고 뭐 빠르면 3분기 후반, 늦어도 4분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은은요? 미국이 안 내려도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 때문에 우리 자금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1월 달에 채권 시장에서 한 6조 원 넘게 빠져나갔죠. 근데 3월에는 거의 3조 원 정도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근데 3월 같으면은 미국 금리 5%, 우리 3.5%, 1.5%포인트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오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 주식시장하고 채권 시장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26%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0% 조금 넘습니다. 채권은 외국인들이 9%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아계 자금이 45%, 유럽계 자금이 30%예요.
미국계 자금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채권 시장에는 중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우리 국제 수익률이 중국보다 높죠. 일본보다 높죠. 독일보다 훨씬 높죠. 저는 뭐 그런 유럽계나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안 내려도 우리 금리 인하하더라도 채권 시장에 뭐 돈이 빠져나갈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유틸리티라고 이제 뭐 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뭐 가스 종류 쪽으로 해가지고 뭐한 예. 여러 개의 종목이 참 교수님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얼핏 봐서는 작전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게끔 한 2, 3년씩을 갖다가 그렇게 예. 주구장창 오르기만 하다가 예.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투더문 각도를 만들면서 결국은 낚았는데 예. 마지막에 그 예. 빠져나오기 전에 예. 그랬으니 그 여파는 한동안 이어지고 이제 뭐 작전주에 대한 어떤 우리 투자자들의 경계감은 또 생기리라고 보고 요것도 보면은 제가 봐서는 한 20년 텀 같아요. 예. 꼭 요런 게. 근데 아마 20년 전이면은 한 20년 남짓 전이면은 닷컴 버블 전인데 그때 한번 당해 보셨던 분들이 아들이나 조카나 후배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조심해라. 예.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예. 이런 데다. 예. 눈 뜨고 코 베이는 데다. 예. 라고 했는데 한 20년 조심하다 보면 세대가 바뀌고 예. 나는 또 잘할 것 같고 요쯤 되면 또 요런 게 또 한번 오거든요. 예, 그렇죠. 여기 어제 속전에서 두드려 맞았다는 그쪽이 보면은 전형적인 작전주들이고 뭐 TV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했던 그 작전의 정황이 이제 다 파악되고 그래 했는데 티 안 나게 작전하는 것도 많거든요, 또 지금. 예. 그 뭐 교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닥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전이 그쪽 사람들만 잘 알면은 그냥 뭐 한 번만 하고 그냥 딱 뜨면 딱 좋은 장인데 이 아주 증시에 대한 아주 이 편견이 안 좋은 편견이 예. 가득한 그런 편견이 멘트입니다만. 있는데요. 네. 근데 올해 저는 주시장을 보면서 그런 일부 그런 뭐 가스 같은 거 올랐는데요. 우리 그 전기가스 업종 주가가 작년 말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음식료 주가도 떨어졌죠. 근데 올해 우리나라 3월 말까지 업종별로 보니까요. 전기전자 업종이 20% 넘게 올랐죠. 철강이 20% 넘게 올랐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물론 많이 올랐고요. 근데 전기전자, 철강은 이게 경기 관련주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내년에 경기 회복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저점을 뭐 제가 3월 무렵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이미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거치더라도 올해는 저는 그런 업종 주가가 더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런 방송에 나가지고 주가 지수가 떨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뭐 KT 같은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는 KT 같은 주식 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거든요. KT 살려면 차라리 삼성전자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 순환 사이클을 보면은 예, 주식시장도 그렇지만은 이미 주식시장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 경기 회복을 미리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기전자, 철강 업종 이것들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네. 전 떨어지고 나서도 유틸리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예. 유틸리티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관련주들이 더 오를 거라는 거죠. 경기 관련. 관련주. 이미 상반기에 뭐 3월까지 그랬던 것처럼. 네. 경기 순환으로 보면은 뭐 그런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사이에 저희 또 일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이제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좋은 조언을 주신 게 이제 뭔가 매수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그럴 때 뭔가 기준점으로 잡는 원칙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마무리하시기 전에 그냥 투자자분들께 간단한 마지막 남기는 조언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기준이 중요한 것 같고요. 기준, 근데 저는 주식 비중이 2021년에 23%까지 갔다가 작년 20%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마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쓰는 말이에요. 네. 금융으로 국민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금융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방송도 뭐 일조하는 그런, 건가요? 금융민주주의에? 기여를, 네. 금융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기여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